어린 시절에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함께 가정을 떠났고 엄마와 저는 단둘이 남겨졌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엄마는 저를 홀로 키우느라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돈이 없어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관 청소까지 잠자는 시간을 쪼개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게는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작은 돈으로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유행만 줬다 손해만 봤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시장을 헤매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물건을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사업의 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점상에서 시작된 저의 첫 번째 사업은 온라인 판매로 이어졌고, 저는 남의 물건을 떼어 파는 대신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저는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셀 수 없는 숫자들이 찍혀 있었고, 저는 고생만 하던 엄마에게 모든 것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월세방을 전전하던 저희 모녀에게는 인테리어에만 수억 원을 들인 넓고 화려한 집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청춘을 사업에만 몰두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제는 저도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제게 결혼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어느 날, 저는 사업차 만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매너가 좋았던 그는 다정한 매력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능력에 비해 사업소와는 좋지 않았고 벌어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위해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알아서 강남의 신축 아파트로 계약하고 최고급 인테리어와 가구, 가전제품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신혼부부에게는 과분한 것들이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제게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졸 며느리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 비싼 집을 샀니? 신혼이면 검소하게 시작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살 집인데 부족함 없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어머님도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혼자 다 결정해버리면 우리 민석이는 뭐가 되니? 돈밖에 없다더니 벌써부터 돈으로 우리 아들 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너 이런 집에서 산다고 우리 아들 귀 죽이면 안 된다. 귀를 죽이다뇨? 제가 민석 씨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민석 씨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명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신혼집 문제뿐만 아니라 예단, 예식장, 웨딩드레스까지 모든 것에 불만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대학을 나오는데 너는 왜 대학을 안 갔니? 집안 사정 때문에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대학 정도는 나와야 사람이 교양이 있지 않겠니? 우리 집안은 다 명문대 출신인데
며느리가 고졸이라니 말이야. 아이, 어머, 요즘 세상에 학벌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능력이지. 우리 유진이 사업으로 성공했고 능력 좋잖아. 능력? 글쎄다. 사람은 배운 만큼 보이는 법이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그 돈으로 지식을 채울 수 있겠니? 이러다 나중에 자식 낳으면 걔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는지. 아무래도 수준이 안 맞는다. 명문대 교수이셨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학벌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고졸 출신인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친인척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며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예. 이번 주에 민석이 모들 와서 밥 먹을 건데 내가 와서 상 좀 봐라. 예. 제가요?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출장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바쁘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니 내가 바빠야 뭐 얼마나 바쁘다고 그런 소리를 해. 됐고, 일을 미루든 너 알아서 하고 와서 상 차려. 민석이 모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괜히 요리 못한다고 실수하지 말고 맛깔나게 잘 차려내도록 해라. 알겠어? 어머니, 저 요리에는 그다지 솜씨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날 일정 도저히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출장 뷔페 불러드릴게요. 아, 저번에 어머니 저희랑 가셨던 호텔 레스토랑 음식 입에 맞으신다고 하셨죠? 거기 계시는 셰프님으로 부를게요. 그럼 아마 이모님들도 다 맛있어 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뭐야? 다짜고짜 저를 불러 손님상을 차리라는 억지에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바빠서 안 되겠으니 호텔 출장 뷔페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킨 것도 안 한다며 난리가 나셨지만 다행히 손님들은 감탄하며 요리를 즐기셨고 그러자 시어머니도 기가 죽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할 때마다 저만의 방법으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너 저번에는 그렇게 대충 넘어갔다고 하지만 나도 너는 못 참겠다. 내가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뭘 해?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선물이나 해봤냐? 어머, 어머니 모르셨어요? 저번에 시댁 냉장고 바꿔드린 거 사실 제가 한 거예요. 뭐야? 그게 왜 내가 한 거야? 우리 민석이가 해준 거지. 에이, 어머니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이가 아직 벌이가 없는데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걸 사겠어요? 제가 준 카드로 산 거죠. 어머님이 냉장고 필요하시다고 했다기에 그이 보고 사드리라고 했죠. 그건 내 아들이 해준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지.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뭘 했는데? 이래저래 제가 시댁에 쓰는 돈이 적지 않은데도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용돈 드리고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건 선물이 아닌지 그런 건 다 남편이 한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괜한 핀잔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핸드백과 최고급 한약 세트를 지어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이 떡 벌어져서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제 트집을 잡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저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대신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죠. 결혼 전부터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별 소득 없는 사업을 끌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제가 직접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돈밖에 모르는 무식하고 천박한 여자라며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돈으로 보란듯이 제 능력을 증명했고 남편 대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명함만 대표였던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이
어느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 스카우트된 것입니다. 명문대 출신이기는 했지만 반백수나 다름없던 남편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기회였기에 저는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당장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하셨고 남편은 스타트업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는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남편도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우리 가정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이 회사 일을 핑계로 점점 저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라며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그렇다 보니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지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한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무한정 이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단지 바빠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느라 잠시 저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대표이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벅찬 감격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성공은 곧 저의 성공이자 우리 두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던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가장 노릇을 해왔던 저,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성대한 축하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파티를 위해 최고급 호텔을 빌리고 코스 요리를 예약하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지인들과 시댁 친인척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아시는 분들까지 손님으로 하여 모두 초대했습니다. 가족 간의 축하를 위해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준비한 자리이니 이 정도면 궁색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파티가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 부부의 굳건한 사랑과 미래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아 준비한 파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홀을 둘러보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식, 은은한 조명, 그리고 테이블마다 세심하게 놓인 꽃들이 제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시간이었죠. 남편은 제 옆에서 어색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저는 그저 그가 대표이사라는 새로운 자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는 준비한다고 준비한 건데 어머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시어머니는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다가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왕 준비할 거면 잘 좀 하지 이게 다야. 우리 아들 승진 축하 파티를 한다고 그러더니 겨우 이 정도였니? 제 나름대로 돈도 많이 쓰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 나름대로 돈도 많이 쓰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니? 우리 아들이 이제 막 대표이사가 된 기쁜 일을 축하하는 한 자리인데 이왕 빌리려면 좀 더 큰 곳을 빌리던가 했어야지. 한강 전망에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이라거나 뭐 그런데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을 해보지 않으셔서 이런 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러시나 본데 여기는 회사 취임 파티로 유명한 곳이에요. 한강 전망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은 프로포즈용이면 모를까 이런 자리에는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음식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 내 말이나 못하면 참 너는 항상 그렇게 너만 잘난 모양이구나. 어머니, 오늘 저나 남편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모두에게 좋은 날이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미워하신다는 건 저도 모르지 않지만 남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몰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이 대표 이사까지 달았는데도 내가 아직도 기고만장하구나. 그래, 내 말대로 오늘 좋은 날이니 내가 참으마. 어디 그 잘난 말마냥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내가 기대해 본마. 시어머니의 타박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대표 이사가 되기까지 고생했던 제 생각은 조금도 안 하면서 제 사비로 준비한 파티 자리에 불만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보니 속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은 며느리로 인정받을 법도 한데 여전히 저는 시댁에서 모난 존재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남편마저 최근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부쩍 저에게 소홀해지고 예전과 달리 저를 향한 애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표 이사 자리가 확정된 이후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묘한 거만함이 묻어나며 점점 더 저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위로라도 받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는 준비한다고 준비한 건데 어머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당신도 그래? 글쎄, 기대했던 것보다 화려함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내가 뭘 아나? 당신이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이 정도면 승진 파티로는 과한데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제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기대한 건데? 아예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전 국민이라도 불렀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기자의 보안 요원까지 불러서 시끌시끌하게 해야 했어? 왜 갑자기 짜증을 내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싫다고 했어? 당신 고생했다고 했잖아. 당신이나 어머니나 다들 나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 나만 고생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는 나를 위해서라도 한마디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어쩜 다들 흠잡을 생각만 하는지 내가 겨우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몇 날 며칠 고생하고 큰돈 들여서 파티 준비했나 싶어요. 지금 당신 나 때문에 돈 많이 썼다고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뭐 얼마나 썼는데? 파티 준비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생색인지. 이왕 좋은 마음으로 해줄 거면 그냥 해주던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깟 돈 내가 줄 테니까 짜증 좀 그만 내. 남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문제로 제가 이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제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래?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그동안 당신 바쁘고 힘든 거 배려해서 나도 많이 참았어. 근데 당신은 오늘 같은 날까지 나한테는 무관심하잖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트집이나 잡고 한동안 당신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 거 알아? 나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가롭게 당신 먹었는지 일일이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야? 당신이 새 살배기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면 밥이야 알아서 챙겨 먹었겠지. 당신 정말 나한테 더는 궁금한 게 없어? 나한테 그 정도 관심도 없냐는 말이야? 아, 좋은 날 그만 좀 해. 부부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당신은? 그럼 당신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거저라고 생각해.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대표 이사 되는 게 쉬운 줄 아느냐고. 내가 이 성공을 이루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그런 나의 고생을 축하하고 기리는 중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 남편 앞길 막지 말고 당신은 당신 해야 할 일에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었으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될 일인걸 왜 어한 남편 바가지를 긁는 건지. 시어머니의 타박에 남편에게 위로라도 받고 싶어 투정하듯이 말했더니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어쩌면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은지 저에게 받기만 하는 두 모자가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저까지 자기 밑에 직원인 것처럼 제 할 일이나 하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씨름을 길게 하기에는 곧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마음을 눌러 담고 파티 준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곧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님들에게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손님들과 떠들기에 바빴습니다. 나보다도 손님들에게만 신경 쓰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포기한 채 그저 제 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는 저희 공을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편을 위한 자리이니 그날만큼은 저 모든 걸 뒤로 한 채 남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제 남편의 기쁜 날이었으니 제가 한 번 더 참기로 했죠. 그렇게 한창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안 보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누군가를 데리고 나타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인사해라. 여기 내 새 며느리 될 애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 며느리 될 사람이라니.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실언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취하셨어요? 방금 말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왜 내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야? 내가 들은 게 맞다. 내 새 며느리 될 애라고.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표 이사까지 되었는데 더 이상 내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 집안에 걸맞은 며느리를 데려온 거란다.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오죽 마음고생이 심했니. 그래서 지금 저를 내보내고 새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그래, 내가 그동안 고졸 며느리 두고 욕지기 나오는 거 얼마나 참았는데. 그런 너와 달리 얘는 서울대 박사 출신이야. 너처럼 돈밖에 없고 무식한 애랑은 결이 다르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겪어본 적도 없고 겪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겪게 되었던 거죠.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거짓이라고 저를 놀래키려 하는 장난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주길 바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 말이 거짓이라며 또는 무슨 말을 하느냐며 따져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하듯이 제 눈을 피해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누군가의 장난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지, 당신도 몰랐던 거지. 어머니가 지금 장난을 치시는 걸 거야. 그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당신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받아들여. 그냥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뭘 받아들여?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다 사실이라는 말이야? 제 분노가 폭발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을 보탰습니다. 역시 무식한 고졸은 상황 파악도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내 분수가 파악이 안 되니? 이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데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던 티가 여기서 나는구나. 내가 이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했던 거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니. 그 많은 돈으로도 내 부족한 두뇌를 채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새 며느리를 데려와서 두 사람 사이를 중매선 거다.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말이다.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학벌을 비하하고 저희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이제 와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어머니 억지에 동의한 거야? 당신도 동조한 거냐고? 남편은 제 질문에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그동안 당신 학벌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해하신 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달랐어. 나도 당신 낮은 학벌 어디서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다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저희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뒷바라지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우 부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말했어? 내 학벌이 왜 부끄러워?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못할 짓을 했어. 대체 뭘 했다고 내가 부끄러운데? 그렇게 부끄러웠으면서 내 도움은 어떻게 받았대? 그러는 당신은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와놓고 능력 없어서 여태껏 그 부끄러운 마누라한테 기대어서 살았어? 그래.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라. 그래 봐야 이제 나는 달라졌어. 나도 이제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달라진 내 입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악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독단적 결정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남편도 저를 배신한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저 몰래 상관녀를 만나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이어왔던 애정과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그저 흔한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의 운명의 상대라 생각했는데 저는 엄마와 달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저의 얄팍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입니다. 제 어릴 적 아버지의 배신으로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가정을 벌였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죠. 그 후로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해오셨고 저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저는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며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여관 청소일까지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여유 돈을 모은 저는 적은 돈을 투자해 노점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요즘 유행한다는 물건들을 대답하라고 처음 1년간은 거의 이윤이 없이 손해만 막심했었죠. 하지만 그러다 점점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노점상에서 시작했던 제 첫 번째 사업을 뒤로하고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을 만들어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저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몇 줄 문장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설명해 보자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버티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저는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통장 잔고에는 셀 수 없는 돈이 찍혀 있었고 고생만 하던 엄마를 위해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힘들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던 저희 모녀에게는 인테리어에만 수억 원을 쓴 넓고 화려한 집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도 저도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머쥔 저에게 남은 일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청춘을 사업에만 몰두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저도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청춘을 보내는 시기에 일만 했던 저였기에 저는 연애도 사랑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에 그런 제게 결혼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사업차 만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 중인 남자였습니다. 똑똑하고 매너가 좋았던 그 남자는 다정한 매력으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석 씨는 능력에 비해 사업소와는 좋지 않은지 벌어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게 많은 돈이 있었기에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스타트업 준비 중으로 돈이 넉넉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기에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남편을 위해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하지? 혹시 생각해 둔 곳 있어?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면 빌라 정도는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안 그래도 괜찮은 집 하나 받았어. 민석 씨랑 가서 보고 민석 씨도 괜찮다면 거기로 계약하려고. 어딘데? 아파트야? 응. 강남에 있는 곳인데 이번에 신축으로 올린 아파트래. 커뮤니티 시설도 완벽하고 괜찮아 보이더라고. 뭐? 강남. 거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이 살 집인데 아무 곳이나 고를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내가 같이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런 과한 집에서 살아도 되나 모르겠네. 당신한테 너무 받기만 하면 미안해서. 민석 씨는 대기만 성형이야. 지금이야 어려워도 나중에는 꼭 성공할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저는 제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마쳤습니다. 가구며 가전제품도 전부 오래 쓸 수 있고 좋은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보통의 신혼부부에게는 과한 것들이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제게는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림 같은 신혼집에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졸 며느리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 비싼 집을 샀니? 신혼이면 검소하게 시작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살 집인데 부족함 없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어머님도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혼자 다 결정해버리면 우리 민석이는 뭐가 되니? 돈밖에 없다더니 벌써부터 돈으로 우리 아들 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너 이런 집에서 산다고 우리 아들 귀 죽이면 안 된다. 귀를 죽이다뇨? 제가 민석 씨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민석 씨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명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신혼집 문제뿐만 아니라 예단, 예식장, 웨딩드레스까지 모든 것에 불만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대학을 나오는데 너는 왜 대학을 안 갔니? 집안 사정 때문에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대학 정도는 나와야 사람이 교양이 있지 않겠니? 우리 집안은 다 명문대 출신인데 며느리가 고졸이라니 말이야. 아이, 어머, 요즘 세상에 학벌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능력이지. 우리 유진이 사업으로 성공했고 능력 좋잖아. 능력? 글쎄다.
사람은 배운 만큼 보이는 법이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그 돈으로 지식을 채울 수 있겠니? 이러다 나중에 자식 낳으면 걔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는지. 아무래도 수준이 안 맞는다. 명문대 교수이셨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학벌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고졸 출신인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친인척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며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예. 이번 주에 민석이 모들 와서 밥 먹을 건데 내가 와서 상 좀 봐라. 예. 제가요?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출장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바쁘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니 내가 바빠야 뭐 얼마나 바쁘다고 그런 소리를 해. 됐고, 일을 미루든 너 알아서 하고 와서 상 차려. 민석이 모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괜히 요리 못한다고 실수하지 말고 맛깔나게 잘 차려내도록 해라. 알겠어? 어머니, 저 요리에는 그다지 솜씨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날 일정 도저히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출장 뷔페 불러드릴게요. 아, 저번에 어머니 저희랑 가셨던 호텔 레스토랑 음식 입에 맞으신다고 하셨죠? 거기 계시는 셰프님으로 부를게요. 그럼 아마 이모님들도 다 맛있어 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뭐야? 다짜고짜 저를 불러 손님상을 차리라는 억지에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바빠서 안 되겠으니 호텔 출장 뷔페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킨 것도 안 한다며 난리가 나셨지만 다행히 손님들은 감탄하며 요리를 즐기셨고 그러자 시어머니도 기가 죽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할 때마다 저만의 방법으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너 저번에는 그렇게 대충 넘어갔다고 하지만 나도 너는 못 참겠다. 내가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뭘 해?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선물이나 해봤냐? 어머, 어머니 모르셨어요? 저번에 시댁 냉장고 바꿔드린 거 사실 제가 한 거예요. 뭐야? 그게 왜 내가 한 거야? 우리 민석이가 해준 거지. 에이, 어머니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이가 아직 벌이가 없는데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걸 사겠어요? 제가 준 카드로 산 거죠. 어머님이 냉장고 필요하시다고 했다기에 그이 보고 사드리라고 했죠. 그건 내 아들이 해준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지.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뭘 했는데? 이래저래 제가 시댁에 쓰는 돈이 적지 않은데도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용돈 드리고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건 선물이 아닌지 그런 건 다 남편이 한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괜한 핀잔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핸드백과 최고급 한약 세트를 지어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이 떡 벌어져서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제 트집을 잡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저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대신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죠. 결혼 전부터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별 소득 없는 사업을 끌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제가 직접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돈밖에 모르는 무식하고 천박한 여자라며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돈으로 보란듯이 제 능력을 증명했고 남편 대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그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저를 외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눈빛과 시어머니의 조롱 섞인 말들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과 북적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저에게만 들리는 것 같았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지, 당신도 몰랐던 거지. 어머니가 지금 장난을 치시는 걸 거야. 그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당신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받아들여. 그냥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뭘 받아들여?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다 사실이라는 말이야? 제 분노가 폭발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을 보탰습니다. 역시 무식한 고졸은 상황 파악도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내 분수가 파악이 안 되니? 이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데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던 티가 여기서 나는구나. 내가 이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했던 거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니. 그 많은 돈으로도 내 부족한 두뇌를 채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새 며느리를 데려와서 두 사람 사이를 중매선 거다.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말이다.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학벌을 비하하고 저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이제 와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어머니 억지에 동의한 거야? 당신도 동조한 거냐고? 남편은 제 질문에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그동안 당신 학벌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해하신 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달랐어. 나도 당신 낮은 학벌 어디서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다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뒷바라지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우 부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말했어? 내 학벌이 왜 부끄러워?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못할 짓을 했어. 대체 뭘 했다고 내가 부끄러운데? 그렇게 부끄러웠으면서 내 도움은 어떻게 받았대? 그러는 당신은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와놓고 능력 없어서 여태껏 그 부끄러운 마누라한테 기대어서 살았어? 그래.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라. 그래 봐야 이제 나는 달라졌어. 나도 이제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달라진 내 입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악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독단적 결정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남편도 저를 배신한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저 몰래 상관녀를 만나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이어왔던 애정과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그저 흔한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의 운명의 상대라 생각했는데 저는 엄마와 달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저의 얄팍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입니다. 제 어릴 적 아버지의 배신으로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가정을 벌였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죠. 그 후로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해오셨고 저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저는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며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여관 청소일까지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여유 돈을 모은 저는 적은 돈을 투자해 노점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요즘 유행한다는 물건들을 대답하라고 처음 1년간은 거의 이윤이 없이 손해만 막심했었죠. 하지만 그러다 점점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노점상에서 시작했던 제 첫 번째 사업을 뒤로하고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을 만들어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저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몇 줄 문장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설명해 보자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버티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저는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통장 잔고에는 셀 수 없는 돈이 찍혀 있었고 고생만 하던 엄마를 위해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힘들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던 저희 모녀에게는 인테리어에만 수억 원을 쓴 넓고 화려한 집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도 저도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머쥔 저에게 남은 일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청춘을 사업에만 몰두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저도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청춘을 보내는 시기에 일만 했던 저였기에 저는 연애도 사랑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에 그런 제게 결혼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사업차 만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 중인 남자였습니다. 똑똑하고 매너가 좋았던 그 남자는 다정한 매력으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석 씨는 능력에 비해 사업소와는 좋지 않은지 벌어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게 많은 돈이 있었기에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스타트업 준비 중으로 돈이 넉넉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기에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남편을 위해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하지? 혹시 생각해 둔 곳 있어?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면 빌라 정도는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안 그래도 괜찮은 집 하나 받았어. 민석 씨랑 가서 보고 민석 씨도 괜찮다면 거기로 계약하려고. 어딘데? 아파트야? 응. 강남에 있는 곳인데 이번에 신축으로 올린 아파트래. 커뮤니티 시설도 완벽하고 괜찮아 보이더라고. 뭐? 강남. 거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이 살 집인데 아무 곳이나 고를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내가 같이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런 과한 집에서 살아도 되나 모르겠네. 당신한테 너무 받기만 하면 미안해서. 민석 씨는 대기만 성형이야. 지금이야 어려워도 나중에는 꼭 성공할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저는 제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마쳤습니다. 가구며 가전제품도 전부 오래 쓸 수 있고 좋은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보통의 신혼부부에게는 과한 것들이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제게는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림 같은 신혼집에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졸 며느리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 비싼 집을 샀니? 신혼이면 검소하게 시작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살 집인데 부족함 없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어머님도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혼자 다 결정해버리면 우리 민석이는 뭐가 되니? 돈밖에 없다더니 벌써부터 돈으로 우리 아들 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너 이런 집에서 산다고 우리 아들 귀 죽이면 안 된다. 귀를 죽이다뇨? 제가 민석 씨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민석 씨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명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신혼집 문제뿐만 아니라 예단, 예식장, 웨딩드레스까지 모든 것에 불만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대학을 나오는데 너는 왜 대학을 안 갔니? 집안 사정 때문에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대학 정도는 나와야 사람이 교양이 있지 않겠니? 우리 집안은 다 명문대 출신인데 며느리가 고졸이라니 말이야. 아이, 어머, 요즘 세상에 학벌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능력이지. 우리 유진이 사업으로 성공했고 능력 좋잖아. 능력? 글쎄다. 사람은 배운 만큼 보이는 법이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그 돈으로 지식을 채울 수 있겠니? 이러다 나중에 자식 낳으면 걔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는지. 아무래도 수준이 안 맞는다. 명문대 교수이셨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학벌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고졸 출신인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친인척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며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예. 이번 주에 민석이 모들 와서 밥 먹을 건데 내가 와서 상 좀 봐라. 예. 제가요?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출장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바쁘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니 내가 바빠야 뭐 얼마나 바쁘다고 그런 소리를 해. 됐고, 일을 미루든 너 알아서 하고 와서 상 차려. 민석이 모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괜히 요리 못한다고 실수하지 말고 맛깔나게 잘 차려내도록 해라. 알겠어? 어머니, 저 요리에는 그다지 솜씨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날 일정 도저히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출장 뷔페 불러드릴게요. 아, 저번에 어머니 저희랑 가셨던 호텔 레스토랑 음식 입에 맞으신다고 하셨죠? 거기 계시는 셰프님으로 부를게요. 그럼 아마 이모님들도 다 맛있어 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뭐야? 다짜고짜 저를 불러 손님상을 차리라는 억지에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바빠서 안 되겠으니 호텔 출장 뷔페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킨 것도 안 한다며 난리가 나셨지만 다행히 손님들은 감탄하며 요리를 즐기셨고 그러자 시어머니도 기가 죽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할 때마다 저만의 방법으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너 저번에는 그렇게 대충 넘어갔다고 하지만 나도 너는 못 참겠다. 내가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뭘 해?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선물이나 해봤냐? 어머, 어머니 모르셨어요? 저번에 시댁 냉장고 바꿔드린 거 사실 제가 한 거예요. 뭐야? 그게 왜 내가 한 거야? 우리 민석이가 해준 거지. 에이, 어머니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이가 아직 벌이가 없는데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걸 사겠어요? 제가 준 카드로 산 거죠. 어머님이 냉장고 필요하시다고 했다기에 그이 보고 사드리라고 했죠.
그건 내 아들이 해준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지.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뭘 했는데? 이래저래 제가 시댁에 쓰는 돈이 적지 않은데도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용돈 드리고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건 선물이 아닌지 그런 건 다 남편이 한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괜한 핀잔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핸드백과 최고급 한약 세트를 지어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이 떡 벌어져서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제 트집을 잡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저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대신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죠. 결혼 전부터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별 소득 없는 사업을 끌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제가 직접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은 제자리걸음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돈밖에 모르는 무식하고 천박한 여자라며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돈으로 보란 듯이 제 능력을 증명했고, 남편 대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그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저를 외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질질 끌어봐야 제 시간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에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고 모욕스러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무너지기에는 저는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무너져야 할 건 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오히려 복수를 해줄 생각을 하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예요. 부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제 남편 해고해 주세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전화하자 두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냐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뭐? 당신 지금 어디에다가 전화하는 거야? 남편을 해고하라니. 설마 그 남편이 나는 아니지? 쟤 뭐 하는 거니 지금? 야, 너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거니? 이혼하자고 했더니 정신이 나가 버린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원.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 한 통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혼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마주하자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당신 지금 어디에다가 전화하는 거야? 남편을 해고하라니. 설마 그 남편이 나는 아니지? 쟤 뭐 하는 거니 지금? 야, 너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거니? 이혼하자고 했더니 정신이 나가 버린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원. 그들의 어이없어하는 목소리가 제게는 한없이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다들 모르셨겠네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사실 당신 다니는 그 회사 우리 아빠 거예요. 언젠가 말해주려고 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당신 아버지는 오래전 이혼하고 연락 안 하고 지냈던 거 아니었어? 그래요. 오래전에 이혼하고 연을 끊었던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당신 회사 회장님이라고요.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고? 너 지금 뒤통수가 얼얼해서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모양인데 헛소리하지 말고 이혼 변호사나 알아봐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비웃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지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줌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내 말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설마 당신 아버지가 정말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는 말이야? 그럼 애초에 내가 스카우트를 받았던 것도?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정말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스카우트를 당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혼자 사업했을 때 뭐라도 했겠지. 아니, 어떤 완만한 회사에서 사업도 제대로 못 꾸려본 당신을 대표이사로 올리겠어요? 결국 당신이 회사 대표가 됐던 것도 다 내 덕분이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이제 좀 돌아가는 상황을 알겠니? 사실 남편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다 제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를 위한 제 아버지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부모님의 이혼 이후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났던 것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였습니다. 어떻게 저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제가 가정을 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지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해왔고 결국 저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제 와서 나를 왜 만나자고 했어요? 잘 지냈니? 별일은 없었고 정말 많이 컸구나. 몰라보게 잘 컸어. 아, 그러게요.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치고는 잘 큰 편이죠. 덕분에 엄마만 개고생하셨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와 엄마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안하다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사과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내가 너와 엄마에게 한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없는 짓을 했구나. 예. 그래서요? 엄마나 나나 당신 잘못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거죠? 미안하다. 유진아.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꼭 사과하고 싶었단다. 사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너와 엄마를 꼭 만나고 싶었단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를 삼키며 살았는지 몰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야. 그랬으면 진작 찾아오 그랬어요. 나랑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나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내가 이 악물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덕분에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엄마도 밖에서 귀부인처럼 다니시지만 나는 덕분에 대학도 못 가보고 개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결혼도 살만하게도 됐는데 당신이 이제서야 찾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유진이 너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나도 모르지 않는단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보상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던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기회를 줄 수는 없겠니? 무슨 보상이요?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나 이미 돈 많아요. 말했잖아요. 당신 없는 빈자리 대신하려고 나도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이제 우리는 당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랑 엄마 찾아오지 마세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는 뒤늦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내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며 저와 엄마에게 사죄하고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아버지는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함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돈이 부족하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임원으로 스카우트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들어가게 된 회사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의 회사였거든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 남편에게 접근했어요? 오해하지 마라. 유진아, 아빠는 그저 너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내 남편이 몇 년간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걸 들었단다. 명문대 출신의 능력도 있는 사람 같던데 기회가 없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야.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잘 살아요. 그 사람 지금 당장은 순탄치 않지만 저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래. 너도 충분히 가장 노릇할 능력이 있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란다.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그만큼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남편과 행복하기를 바래. 너도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그럴듯한 명함이라도 들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니? 그리고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언제까지 계속 이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단다. 그렇다고 너에게 부담을 주자니 내가 더 싫어할 것 같고 대신에 내 사위에게 좋은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었던 거야. 대체 왜요? 이런다고 내가 아빠를 용서할 것 같아요? 아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그저 아버지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이게 너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딴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여태껏 아버지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할 생각하지 마요. 그래. 알겠다. 그래도 내 남편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게 두려무나. 어쨌든 내부에서도 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말이다. 남편을 스카우트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제게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려 제 남편을 돕고 싶었다는 말에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다 말하고 스카우트 제의를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자 차마 제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버지도 면접을 보고 결정한 일이라고 하니 저도 결국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주눅이 들어 사는 남편을 보던 것도 꽤나 곤욕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게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이 조금은 고맙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 남편이 대표 이사가 되기까지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다고 해야겠죠. 남편에게 복잡한 저의 가정사를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남편의 취직이 제 덕이었다고 말하게 된다면 남편이 자존심이 크게 상해 좌절하기라도 할까 싶어서 그냥 모르는 척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대표 이사까지 되고 곧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지만 저도 최대한 남편에게 비밀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남편을 위해 참았던 일이 두 사람에게 제일 큰 복수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막 거대한 진실을 깨달은 자들의 공포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막 거대한 진실을 깨달은 자들의 공포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이 자리는 내 노력으로 얻은 자리야.
당신 덕분이 아니라고. 남편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디 이제라도 당신 노력으로 해결해봐요. 그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끝내고 곧바로였으니 아마도 회사였겠죠.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망연자실하게 일그러져 가는 꼴을 보니 저는 직감했습니다. 잘렸구나. 그럴 수가.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회사에서 전화 왔나 봐. 뭐래? 우리가 이혼해도 당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여보,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응? 남편은 제게 기어와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설명? 당신 엄마가 데려온 저 여자가 당신 동생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됐으니까 나한테 설명할 것 없어요. 이제 와서 그딴 헛소리 들어봐야 서로 피차 시간만 버리지. 아무튼 이혼 문제는 곧 변호사 구해서 전달할 테니까 당신도 얼른 변호사 구해.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네한테 들어간 돈 15원짜리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라고. 근데 이제 어떡해? 대표이사 자리도 물 건너갔으니 무슨 수로 내 돈을 갚아?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게 갚아야 할 돈의 액수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다 갚아? 여보,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용서는 아까라도 구했어야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딴 짓 벌이려면 나 두고 바람 피우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했어야지. 제 말에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이럴 수가.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망쳐. 아줌마, 말은 똑바로 해요. 내가 망친 게 아니라 당신이 망친 거죠. 그러게 고졸 며느리가 그렇게 싫으셨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를 말던가. 돈 많은 며느리 덕 보고 옆에 살았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면 안 되죠. 됐고, 저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이혼해 드릴게요. 내가 이러고 이혼하면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잘난 아들이니 뭘 하든 하겠죠. 아, 이제 서울대 나온 며느리가 먹여 살릴 차례인가? 아무튼 저는 제자리를 되찾아 갈게요. 댁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집안에서 사라져 주겠다고요. 그렇게 말한 저는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절규가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소리만이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파티장을 떠난 저는 곧바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아버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고 이내 저에게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이런 식으로 화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결국 끝에 가서 도움받는 건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구한 저는 차근차근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청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계산하니 수억 원이었습니다. 더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제가 쓴 돈만 계산한 건데도 그 정도였죠. 받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받았겠지만 이제 다시 토해내려면 죽을 맛일 테죠. 그 사람들한테 그 정도 여유도는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혼 소장을 보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문 좀 열어줘 봐. 응?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었잖아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무리 엄마가 그러더라도 내가 당신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엄마가 자꾸 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 정말 당신이 싫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남편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다 될 핑계가 없어서 이제는 엄마 핑계예요? 당신 마마보이 같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사람이 유치하고 너무 옹졸하다. 마음 되어가는 자식이 엄마 뒤에 숨으려고 그래? 나한테 그 여자 소개시켜준 건 엄마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나도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은 없었어. 나도 내 주제를 알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당신 혓바닥이 참 길다. 뭘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해? 그래서 당신이 바람 안 피웠어? 그런데도 주제 모르고 바람 피웠잖아. 대표이사 달자마자 나 버릴 궁리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엄마 탓이라니까. 아, 엄마. 엄마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는 건지 엄마 탓을 하며 징징거리는 남편의 모습에 없던 전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능력은 없어도 성격 좋고 착한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착한 게 아니라 주대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를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살았었는지 그동안 저의 결혼 생활이 참 부질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는지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표정도 꽤나 허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다 내 탓이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민석이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벌인 일이다. 그래, 내가 괜히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벌어진 일이야. 그놈의 서울대가 뭐라고. 열심히 공부시킨 내 아들 옆에 내 학벌이 흠이다 싶어서 내가 과한 욕심을 부렸어. 아, 내가 잘못했다. 아니요. 아직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제 학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신 게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게 욕심이고 잘못인 거죠. 아들이 정말 자기 능력으로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들한테는 더 좋은 학벌의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어머니 실수인 거죠. 맞다. 내 실수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구나. 그러니 제발 이혼 생각을 접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다시 잘 산다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마. 너희들 일에 간섭하지 않고 너한테 잘하마. 시집살이나 구박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도와달라고요? 어머니랑 저 사람이 저한테 했던 짓을 제가 그새 잊었을까 봐요. 죄송하지만 제가 고졸이기는 해도 기억력은 좋은 편이라서요. 특히 사업하는 입장이라 이런 중요한 일은 절대 안 까먹죠. 아마 제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두고두고 기억할 거예요. 내가 다 잘할게.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그때는 몰랐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잠시 잊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나 정말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아, 그래요? 새카맣게 모르고 있던 사실이 이제서야 기억났다니.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른가 보다. 글쎄,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귀에는 다 핑계로 들리거든요. 아니, 무책임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충고 하나 할게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야.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죠. 이 정도면 내 대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제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지만 저는 그 말들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제 변호사로부터 수억 원의 청구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말대로 정말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는 거라 생각해도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떠난 믿음은 쉽게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에도 사업에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하고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결국 저는 수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며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제 마음을 돌려보려 했었지만 전부 부질없는 짓이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일에 제 노력과 시간을 쏟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과거는 흘려보내야 할 시간이었고 저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말뿐인 후회만 하는 남편과 달리 아버지는 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은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엄마도 과거의 상처는 잊으신 지 오래라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고 엄마와 긴 상의 끝에 아버지와는 종종 보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오랜 세월 미워하고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가 어색하지만 같이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아버지를 보며 제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했을 저였기에 이번 계기가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치유가 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이룬 성공과 이제 다시 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저는 더욱 강하고 현명한 유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